뉴욕 증시가 나스닥을 제외하고 소폭 상승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급등에 따른 부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부진 등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벤 버냉키 연준 의장과 워렌 버핏의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 발언으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한편 9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던 유럽 증시는 기술주 약세와 미국 7월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발표에 따라 보합권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영국만이 소폭 올랐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회복의 가시화 속도에 맞춰 출구 전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시적 규제 유예로 기업 투자도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신문이나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문진과 KBS 새 이사진이 꾸려지는 대로 MBC 민영화, 수신료 인상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제가 휴가 갔다 돌아온 뒤에 다우지수 9,000을 얘기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 차익 매물 딛고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다우가 24포인트 정도 올라 9,093회 장이 종료가 됐고요. S&P 500 지수도 3포인트 소폭 올라서 97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7포인트 밀리면서 1,96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심에는 실적 부진이라는 안 좋은 결과를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었는데요. 이 밖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워렌 버핏의 발언 등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제 옆에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급등세 보이던 뉴욕 증시가 제가 돌아온 탓인지 랠리를 좀 멈추는 듯 싶어요. 네, 그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우선 호재와 악재가 여러 가지가 많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대형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닷컴의 실적이라든지 분기 전망이 부진해서 큰 폭으로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라든지 워렌 버핏 등은 그 경기 전망에 대해서 아주 낙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주식에 대해서도 매수하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7월에 그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하락하는 면이 있었고요. 아무튼 그 뉴스들이 혼재와 악재가 그 서로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주가 역시 그 혼조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었던 뉴욕 증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스닥만 소폭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얘기는 곧 기술주가 안 좋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형 기술주, 특히 IT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크게 밖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한 8%대 급락을 했고 아마존닷컴 역시도 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7%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 제약주라든지 제약주 화이자라든지 머크, 존슨앤존스 이런 부분들은 한 2%대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블랙앤데커라든지 그 공구업체죠. 그 다음에 가전 그 체인 업체인 레이디오쉑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의 급등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대형 기술주 부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술주가 그 약세를 보이는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이 인텔 효과로 인한 전반적인 IT 업계의 빠른 턴어라운드를 조금 멈추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부진한 실적이 첫 번째 악재였고 악재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지표가 안 좋았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소비자들의 그 행태, 소비 형태를 보여주는 미국의 7월달 미시간대 7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 5개월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에게 좀 주춤하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지금까지 한 4개월 연속 상승을 하다가 5개월 만에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만은 시장 예상치는 지난달에 70에서 66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예상치는 원래 예비치가 64.6이었고요. 예. 예비치는 상향 조정이 됐는데 예상치는 65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만은 그 전월에 70포인트에서 66으로 다소 조금 큰 폭으로 예상치 않는 하락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실업
부분이라든지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9.5%를 넘어서 10%로 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한 9.6%에 이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 하락이라든지 이 부동산 부분에서 아직 여전히 이 취약한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의 그 소비를 막는데 그 소비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지금 저축이 증가되고 있고요. 소비는 좀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7월 달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좀 움츠리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안 좋았고 소비 심리 지표도 안 좋았다라고 악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호재도 역시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중요한 입을 통해서 전해졌죠. 먼저 벤 버냉키 의장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예, 벤 버냉키 의장이 그 하원 그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은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지금 맡고 있는데 아주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금융 글로벌 위기를 그나마 잘 지금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 더욱 우리에게 이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신뢰감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네. 벤 버냉키 의장은 지난 금요일 날 연준리의 지금 비상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앞으로 규모를 감소하겠다,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평가해 볼 때 이제 미국의 금융 위기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의 그 비상 유동성 지원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다는 말은 지난날 기간 입찰 대출 창구가 있습니다. TAF라는 기간 입찰 대출 창구가 있죠. 그리고 기간물 국채 임대 대출 창구가 있는데요. 이런 대출 창구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비상 지원, 비상 유동성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늘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점차로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위기는 유동성 위기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갔음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벤 버냉키 의장, 미국 최고 그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장 후반 낙폭을 크게 줄이게 만든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 내용 정리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워렌 버핏도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지금이라도 사라라는 내용이 이제 골자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제 천재 투자자, 투자가들의 이제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최고 투자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워렌 버핏은 지난 주말에 발언을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기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주식 매수를 미룬다면 높은 수익률을 놓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이미 회복되는 그 시점에서는 주가가 벌써 충분한 시점에 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지 않으면 늦다 뭐 이런 뉘앙스로 주식 매수를 부추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든지 벤 버냉키의 발언은 지난 주말에 약세가 예상됐던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아마존닷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의 악재들을 상쇄시키고 투자자들에게 조금의 희망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날은 주말 앞두고 혼조 보였지만은 전날에는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모두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워렌 버핏은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뉴욕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한편에서는 뭐 이름하여 그 닥터 둠 그룹이 더블딥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닥터 둠의 더블딥의 이론은 뭐냐면 그 배경에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10%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 그리고 주택 그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상황이 이렇게 아직 그 부동산 가격이 그 잡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주식 시장이라든지 경제에 해로울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지금 루비니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더블 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금 그 주가는 지금 9,000선을 넘어섰고요. 일단 벤 버냉키라든지 워렌 버핏의 말처럼 1차적인 그 심각한 유동성 위기는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출렁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경제가 그 살아나지 않는다면 조정 가능성,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이제 더블 DB 형태가 아니더라도 조정 가능성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워낙 또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부담도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뉴욕 증시죠. 자, 끝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도 좀 챙겨주십시오. 네, 이번 주에 그 경제 지표들과 그 기업 실적이 되게 많이 발표가 됩니다. 경제 지표는 한 대여섯 개 정도 발표가 되고요. 기업 실적도 한 150개 정도 발표가 됩니다. S&P 500대 기업이 150개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 우선 이제 월요일 날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고 증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택 가격 지수가 화요일 날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는 역시 금요일 날 발표된 것처럼 좀 감소할 전망이고요. 네. 이것은 수요일 날에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되는데 내구재 주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되고 금요일에는 그 GDP 성장률 증가 전망이 발표가 되고 고용 비용 지수가 그리고 시카고 PMI가 발표가 됩니다. 기업 실적으로는 그 통신업체인 브라이존과 그 넥스텔, 스프린트 넥스텔이 발표가 되고 네.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보레라든지 에너지주가 발표가 되고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명공학에서는 그 암젠이라는 제약 대표주 중에 하나인 암젠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강 쪽에서는 US 스틸 이런 부분 많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서 모토로라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7월 30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GDP 성장률도 꼭 한번 챙겨야 될 사항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27일 월요일 뉴스 알아잡기 시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실손 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이 마련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거 뭐 개정 앞두고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먼저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게 뭔지 정의부터 좀 그렇죠. 내려주시죠. 일단은 그 실손 의료보험이란요, 그 보험 상품의 일종인데요. 그 국민 건강보험을 제외한 그 의료비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거든요. 그간 이제 실손 의료보험 상품은 이제 과잉 진료 유발, 또 보험사 그 재무 건전성 악화 등 여러 문제점으로 논란이 계속되었는데요. 예. 또 실손 의료보험을 놓고 보험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도 개선 얘기가 꾸준히 나왔는데요. 그 정부도 이렇다 보니까 지난달 중순 그 민영 의료보험의 최소한도 설정 등을 담은 개인 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했거든요. 네. 그 새 개선 방안은 오늘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 이제 금융당국이 그 실손 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서 각 보험사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네. 자, 뭐 오늘 10월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이 새 실손 의료보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표준안에 의하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더 늘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표준안을 보면요, 오늘 10월부터 그 실손 의료보험의 그 입원 및 그 통원 치료 최고 보장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개인이 보장하는 보험비가 더 는다는 거고 보험료가 더 줄어든다는 건데요. 예. 한마디로 그 보험 가입자의 경우 앞으로 그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해도 그 받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그 세부적으로 바뀌는 걸 보면요. 네. 우선 그 입원 자기 부담금의 경우 그 연간 200만 원으로 일괄 설정이 돼가지고 그 이상 못 받게 되고요. 또 입원 시 보장되는 금액도 현재 그 최고 1억 원인데요. 이것이 5천만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또 그 통원 의료비 보장 한도 역시 그 외래 진료비와 그 약제비를 합해서 그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로 하향 조정되고요. 금융당국 이렇게 이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상품은 이제 그 신고 상품을 분류해서 그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거죠. 검열해서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는 계획이고요. 예. 또 아울러 그 선보사의 경우 뭐 상해 의료비 특약, 뭐 질병 의료비 투여 이런 각종 특약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특약들도 폐지가 됩니다. 또 그동안 그 생선보관 그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던 그 보험료율 산출 방식과 보험 상품 갱신 주기는요. 그 현행대로 그 보험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거든요. 또 아울러 그 보험 상품의 단순화도 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그 실손보험의 경우 하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약간 혼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보험 상품을 상해 질병 종합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료보장 한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새 제도 10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 실손 의료보험 보장 한도 축소는 10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되는데요. 예. 이미 정부는 이제 그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그 100% 적용이 되는 민간 의료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7월 말 가입자로 제한한 상태인데요. 근데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이런 그 실손 의료보험 제도 개선이 그 소비자 권익보다는 보험사 어떤 재정 건전성 악화 이거를 방지하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예. 사실 일단 소비자 그 혜택으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보험료 인하가 뒤따라야 되는데요. 그럼요. 아직 보험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 개선 초기부터 이 제도 개선이 소비자 권익보다는 보험사를 위한 제도 개선 이런 그 지적이 많았는데요. 만약 이게 진짜 그 소비자를 위한 그 제도 개선이 될지, 즉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품 고르기만 쉽고 보장 폭이 준다면 글쎄요.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을 경우에 기초 정부의 어떤 의도였던 보험사 재정 건전성 악화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가 특허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인데요. 외국의 그 특허 괴물에 맞서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 외국의 특허 괴물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예. 그 특허 사냥을 통해서 그 특허 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게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특허 괴물들은 전 세계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기업에서는 그 삼성전자나 LG전자, 우리 국내 기업도 외에는 아닌데요. 예. 정부가 그 외국의 그 특허 괴물에 맞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청와대와 정부는 그 오늘 29일 열리는 그 제15차 국가 경쟁력 자문회의에서요. 그 세부 방안을 논의한 데 확장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을 보면요. 그 정부가 일단은 그 3천억 원 규모의 그 대형 특허 펀드 설립을 지원하고 그 최대 1조 원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예. 즉 그 민간 위주로 이제 펀드를 추진하되 그 정부가 그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특허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자문회의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그 국가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즉 그 특허 펀드를 조성을 해서 국내 자본으로 우리 특허가 외국에 헐값에 팔리는 걸 막고요. 네.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특허 펀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하는 그런 동시에 추진되고요. 동시에 지금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가지고 국내 지식재산권을 지키면서 그 외국의 특허 건물에 맞서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자본으로 특허를 매입하는 특허 펀드. 뭐 방금 전에 어떤 정부의 의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어떤 성과,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그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근래 가장 중요한 게 그 정부나 기업이 특허로 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의 그 특허로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등 그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 특허를 자산하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외국 기업들도 보면은 특허를 자기가 개발한 것만이 특허가 아니다. 그 남의 것도 사는 것도 특허다. 이렇게 특허 인식을 좀 넓히고 있거든요. 예. 이런 인식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외국에 지금 특허 괴물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활동 중인 외국의 특허 괴물들 보면은 세계적으로 6개가 있습니다. 네. 그 6개 주요 특허 괴물들을 보면은 다 미국에서 설립이 됐는데요. 그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제일 먼저 유명한 특허 괴물 회사가 그 인터 디지털이 있거든요. 네, 72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 인터 디지털의 경우 그 1972년 설립됐고요. 그간 이제 4,200건에 대해서 이제 특허 소송을 통해서 특허망을 구축을 했고요. 또 NTP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1992년 설립돼서 현재 활동 중에 있고요. 그 텍서치도 그 1990년대 설립돼서 그 파산기업 특허 인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머크 익스체인지, 그 포젠트 네트위스 여러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눈길을 끄는 것은 외국에서 특허 괴물을 보면은 특허 경영의 한 일환을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 그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이들 특허 괴물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사들 같은 경우도 이 특허 괴물의 일정 정도 지분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의 특허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특허 괴물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기업이나 정부도 꼭 내가 개발한 특허가 아니고 특허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특허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의 광범위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상 단순히 그냥 방어하는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특허 경영을 하는 특허 괴물 물리치기가 쉽진 않겠다 싶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만 더 보겠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부동산하고 법인세 인하, 출구 전략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거든요. 예. 우선 강남 상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급등과 주식시장의 단기 급등에 대해서는요. 정상화 과정에 들어서는 단계로 본다고 밝혀서 과열한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당장 이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일 것 같고요. 예. 또 서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이제 국지적인 정책을 쓰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요. 단기적인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지만 금리 정책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당분간 금리 인상 필요치 않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예.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윤중현 장관이 정책 일관성과 대외적인 신뢰의 문제라면서 강한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네, 부동산 법인세 인하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외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네,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내용에서 살펴볼 것이 서비스 산업이나 저출산 대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요. 곧 발표할 거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각 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경기에 대한 판단인데요. 윤 장관이 경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2분기 회복 속도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고 자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고요. 네. 알로 어느 정도 상황이 호전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경기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의 기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 증시가 차익 매물 딛고 강보합권으로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9,000선을 넘긴 상태였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낙관론에 힘입어서 차익 매물을 그대로 소화한 채 막판 반등에 성공을 한 건데요. 다우는 0.26% 상승해서 9,093으로 끝났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실적 부진하면서 나스닥은 13일 만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한 증시 전문가는 이날 주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 잘 버텼다라는 해석도 내놓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얘기는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